사용할 수 있다. 즉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016년도 주택관리사법 시험 대비 2차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를 맡을 유현철 교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일단은 2016년도 주택관리사법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해드리고 이어서 건축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칠판 좀 보시겠습니다. 제19회, 즉 2016년도는 19회입니다. 주택관리사법 시험에 대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택관리사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줍니다. 반면에 주택관리사는 시험에 합격하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어떻게 하느냐? 시험에 합격하고 주택관리사 보호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경력을 쌓게 되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 19회 때는 주택관리사 보호 시험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사하고 보호의 차이점 무엇이냐? 아파트 단지 세대수를 맞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보호는 500세대 미만만 맡아서 소장을 할 수가 있고 50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는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다 할 수 있지만 주택관리사 보호는 500세대 미만만 맡아가지고 관리사무 소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즉 2016년도 제19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2015년도 18회 시험의 기출문제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택관리관계법규는 총 11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법, 임대주택법 이하에서 여기 집합건물법까지 합쳐서 11개 법으로 되어 있고 문항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총 40문제가 나옵니다.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6문제가 주관식 내지 단답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40문제 중에서 16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인데 그렇다면 24문제는 객관식입니다. 24문제는 객관식이고 나머지 16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되겠습니다. 객관식은 어떻게 나오냐? 5개에서 하나 고른 것, 즉 오지선다형이 되어 있습니다. 오지선다형. 5개에서 하나 고른 것이다. 반면에 16문제는 주관식 단답형인데 그건 어떻게 나오냐? 주로 괄호넣기, 즉 숫자를 넣는다든가 또는 분수를 넣는다든가 또는 용어 정의를 쓰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무슨 논술하라, 설명을 하라 이런 건 나오지 않고 일정한 용어 또는 숫자 또는 분수 이런 걸 적는 것이 바로 주관식 단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관식 단답형은 오직 2차만 나옵니다. 1차 시험인 경우는 다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두 과목인데 둘 다 객관식하고 주관식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즉 주관식 단답형은 2차만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18회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주택법이 몇 문제 나오냐? 14문제가 나왔습니다. 주택법 14문제. 그 중에서 5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번 2016년도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어서 임대주택법. 요건 이제 이름이 변했는데 일단은 임대주택법은 나중에 이름이 좀 변합니다. 이거는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주관식 단답형이 2문제가 나왔어요. 이어서 건축법. 건축법은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3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왔습니다. 오늘 강의는 처음 건축법부터 시작합니다. 건축법부터. 이어서 수방기본법 2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왔고요. 이어서 수방시설법 2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왔습니다. 올라가셔서 승강기법입니다. 승강기법 2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문제가 주관식 단답형 나오겠고
전기사업법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가 주관식 단답형 나왔습니다. 시설법 역시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 재개발, 재건축하는 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법, 집합권법 이건 각각 객관식이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가지고 40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16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왔다 이런 얘기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3개벌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즉 여기 주택법, 임대택법, 건축법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26문제가 되죠. 굉장히 많죠. 나머지는 법이 많지만 14문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주택법, 임대택법, 건축법을 위주로 열심히 자세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은 범위가 넓은데 두 문제나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가 공부한다고 다 외운다고 해서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좀 경제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중요한 부분, 또 나왔던 부분, 또 앞으로 나올 부분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임대택법, 건축법은 아주 자세하게 하게 되겠죠. 특별히 주택법은 말이죠. 이 주택법은 공동택관리 실무, 같은 2차 실무에서도 또 10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주택법은 매우 중요하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옆으로 좀 가시겠습니다. 그러면 1차 과목은 뭐고 2차 과목은 무엇일까? 1차 과목은 민법 총칙, 그 다음에 회계원리, 그 다음에 공동택 시설 개론 이렇게 세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민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 이제 잘 알겠지만 나중에 물권이라든가 채권도 포함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2차 과목은 주택관리관계법규, 그 다음에 공동택관리 실무 이렇게 두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이렇게 네모를 쳐놨는데 이것이 제가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2차 과목 중에서 주택관리관계법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차 과목의 이 두 가지는 그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40% 이상이 겹칩니다. 공동택관리 실무하고 주택관리관계법규하고 거의 40% 정도는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주택관리관계법규를 잘 해놓으면 실무할 때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험 날짜가 언제일까? 최근에 나왔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은 2016년 7월 16일 날 토요일입니다. 1차 시험은 7월 16일 날 토요일이 되겠고 2차 시험은 10월 15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2차 시험 발표는 최종 발표는 12월 21일입니다. 12월 21일 이때쯤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일단 개괄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부연적인 것 갖다가 제가 또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으로 나눠서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시험도 날짜가 다르단 말이죠. 1차에 합격해야만이 2차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차에 합격했는데 그에 2차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2차를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평균 60점 이상일 때 합격합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평가라고 부릅니다. 다만 시험 점수를 계산할 때 1차는 1차끼리 2차는 2차끼리 계산하는 것이지 1차 점수를 2차 점수에다 빌려줄 수는 없어요. 1차는 1차끼리, 2차는 2차끼리 하게 되고 다만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혹시 그 과목 중에 40점 미만 있다. 그렇다면 과락이 되겠죠? 그때는 또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강조드린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2차 과목에는 주관식 단답 문제가 섞인다. 한 16문제씩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주택관리관계법규 40문제 중에서 16문제, 공동택관리 실무 40문제 중에서 16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과목당 시험 시간을 얼마나 주느냐? 한 과목당 약 50분씩 줍니다. 50분씩. 그래서 1차 과목은 세 과목이니까 150분을 줄 것이고 시험 볼 때 2차 과목은 두 과목이니까 100분을 주게 되겠습니다. 50분, 50분 이렇게 해서 100분을 주는데 비교적 시험 시간에 있어서는 넉넉하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모자란다 이런 건 별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1차하고 2차하고 분리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1차에 신경 쓰여서 1차에 합격해야만이 그 다음에 2차를 보거든요. 그래서 1차에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1차와 2차 사이에 약 석 달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또 이제 일단 공부하시다가 1차 위주로 하시고 시험 가까우면 2차 시험을 다시 또 열심히 석 달 있으니까 그때는 석 달은 두 과목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법 시험 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건축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1장 건축법 총칙입니다. 교재 보실까요? 앞부분이죠. 앞부분이니까 여기 건축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1장 건축법 총칙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문제가 나옵니다. 8문제 나오고 그 중에서 주관식 단답형이 3문제나 4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비교적 8문제면은 거의 20%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자세히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건축법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필기 또는 그림을 많이 그려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1절 보십시다. 제적 목적. 전에 같은 경우는 목적 같은 그냥 넘어갔는데 최근에 2014년도에 목적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괄호쳐가지고. 거기 보니까 이 법은 해놓고 거기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키므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이바지한다. 예를 들어서 거기 환경을 갖다가 살짝 가로친다든가 이래가지고 주관식 단답형으로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나왔어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가 잘 나오냐? 제2절 용어저의는 아주 잘 나옵니다. 용어저의가 아주 잘 나온다. 용어저의는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 어디에서? 건축법에서. 첫째, 거실 보시겠습니다. 거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실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실은 영어로 리빙룸 그래가지고 소파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이런 데가 거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여기 건축법상 거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읽어보니까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이 바로 거실인데 쉽게 예를 들면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교실도 거실입니다. 교실도 거실에 속한다.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또 침실도 거실이고요. 식당 안도 거실이고 공장 안도 거실입니다. 창고도 거실입니다. 이렇게 룸으로 나눠진 데는 거의 다 거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거실이고요. 강의실도 거실이고요. 교실도 거실이고요. 물론 거실도 거실이고요. 또 침실도 거실이고 이렇게 거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 아니다. 노래방은 또 거실이 되겠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는 교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구조부 매우 중요한데요. 주요 구조가 비교적 많이 나온 편인데 주요 구조는 일단 몇 가지냐? 거기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6가지 외워야 되는데 이걸 외울 때는 순서를 바꿔서 외워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연상해서 이렇게 외워보겠습니다.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바지 보내주기. 바는 뭐냐? 바는 바닥이다. 지는 지붕 틀이다. 보는 그냥 보고, 내는 내력 벽이다. 그 다음에 주는 주 계단이다. 기는
기둥이다. 이렇게. 이 6가지가 바로 뭐라고요? 주요 구조부가 되고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붕이라고 그러지 않고 지붕틀 그럽니다. 지붕틀. 바닥도 주요 구조부고요. 지붕틀. 그 다음에 보는 뭐냐? 보는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걸쳐놓는 것이 보가 되겠습니다. 보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 다음 내력벽. 내력벽은 그냥 벽이 아니라 그 건물의 구조상 힘을 받는 벽이죠. 중요한 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계단. 보통 계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계단. 이제 반대로 또 이따 나옵니다. 옥외계단이라고. 옥외계단, 비상계단 같은 건 이제 주요 구조부가 아니죠. 그 다음에 기둥. 기둥도 역시 주요 구조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쳐서 바지 보내주기. 뭘 보내준다고요?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바지 보내주기. 주요 구조부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시험지 나올 때 뭐가 나오냐? 그 옆에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이 나올 수 있다.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거 나올 수 있어요. 뭐냐? 거기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상한 거. 이건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최하층 바닥이 아니다. 최하층 바닥이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최하층 바닥이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또 뭐도 아니다. 거기 옥외 계단. 옥외 계단도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옥외 계단은 뭐냐면 비상계단 같은 걸 얘기하는 비상계단 같은 거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가 아닙니다. 특별히 최하층 바닥이 아니다. 이게 많이 나왔어요. 바닥은 주요 구조부인데 최하층 바닥은 아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리모델링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울 주택법상 리모델링 개념은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개념 자체가. 그러나 건축법은 쉽습니다. 내용 자체가 쉬워요.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대수선. 또 하나는 뭐죠? 일부 증축하는 행위다. 일부 증축. 이거. 일부 개축이 아니라 일부 증축이다.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고층 건축물 보겠습니다. 이런 건 주관식 단도평 나올 수 있죠. 몇 층 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얼마?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초고층 건축물은 올라가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고층 건물 중에서 고층 건축물 중에서 층수가 50층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층당 얼마로 계산한 것 같아요? 4m로 계산한 것 같죠? 4m. 그래서 4, 32, 120m, 4, 5, 20, 200m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준초고층 건축물이 뭐냐?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어중간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아닌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거기 관계 전문 기술자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건축 관계자,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시공자 이렇게 자세하게 용어 정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여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누구냐? 그러면 설계자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고 용어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건축주도 알고 있어야 되고 공사 감시자 용어 정의도 알아야 되고 공사 시공자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건축 관계자라고 부릅니다. 이 네 가지 합쳐서 건축 관계자라고 부릅니다. 건축 관계자는 뭐다? 네 가지가 되겠어요.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설계도서, 이것도 나올 수 있죠. 설계도서 종류. 설계도서는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내화구조, 방화구조.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가진 구조라고 되어 있죠. 반면에 방화구조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이렇게 그 의미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난연재료, 불련재료, 준불량재료, 내수재료, 이 재료가 그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살펴볼까요? 난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이렇게 나가죠. 반면에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성질이죠. 난연재료는 성능, 여기는 성질이고, 불연재료는 그 다음에 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이다. 그 다음에 내수재료. 인조소, 콘크리트 등 내수성, 물에 강하다는 얘기죠. 내수성을 가진 재료가 바로 내수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 이어서 12번 부속 건축물하고 13번 부속 용도는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울 때, 물건을 배울 때 주물, 종물 그런 걸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자물쇠가 있다. 그러면 거기 종물이 주물이 자물쇠면 열쇠는 종물이 되고, 또 뭐 배와 노에서 배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배는 주물이고 노는 종물이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기 일종의 논리를 볼 때 부속 건물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잠깐 보실까요? 부속 건물이 나왔다는 것은 부속 건축물 나왔죠. 거기에 뭐를 전제로 하느냐? 주된 건축물을 전제로 합니다. 주된 건축물을 전제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다, 회사 건물이 있다, 회사 건물이 있다, 이렇게 회사 건물입니다. 근데 옆에다가 식당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만든, 이게 식당이다, 부속 식당이다, 부속 식당. 이럴 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부속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속 건축물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이 회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즉 주된 건축물을 위해서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을 위해서 써야 되고, 이런 걸 뭐라냐면 부속 용도라고 합니다. 부속 용도. 그래서 부속 건축물의 부속 용도는 뭐뭐가 있을까? 거기 바로 위 페이지에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보니까 뭐뭐가 부속 용도냐면 동그라미 1번 설비, 대피, 위생, 뭐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뭐 화장실 같은 게 되겠죠. 위생 같은 거. 또 사무실, 작업실, 집회실 나오죠. 또 물품 주차장, 창고 같은 거, 주차장 이런 거 나오죠. 이게 바로 부속 용도죠. 이것이 부속 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구내 식당, 직장, 어린이집 등등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부속 용도가 되고, 이런 부속 용도가 쓰이는 건축물이 부속 건축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 부속 건축물하고 주된 건축물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될까 하는 걸 꼭 아셔야 되겠는데, 거기 보니까 12번 부속 건축물 다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첫째, 부속 건축물하고 주된 건축물하고는 같은 대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같은 대지 안에. 이렇게 대지가 같은 대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대지가 다르면 안 돼요. 두 번째, 같은 대지 안에 있다고 해서 딱 달라붙으면 안 됩니다. 거기 보니까 분리된다. 주된 건축물과 분리돼야 된다. 같은 대지 안에 있되 주된 건축물과 분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된 건축물을 이용해서, 주된 건축물 이용 또는 관련돼 필요한 건축물이 바로 부속 건축물이고 부속 용도로 쓴단 말이죠. 부속 용도, 부속 건축물은. 그 부속 용도는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에서 간단히 봐드렸습니다. 이어서 14번 지하층. 지하층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하층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시험 문제 해마다 나옵니다. 지하층은 시험 문제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 시간에 해드리겠고, 특별히 이 지하층을 설명하면서 바닥 면적, 건축 면적,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략적인 걸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지하층. 일단 지하층 볼 때 거기 분수를 꼭 아셔야 됩니다. 분수가 보니까 거기 어떻게 분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3분의 2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이 나오죠. 2분의 1. 그 2분의 1을 꼭 외워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건물이 있다 봤을 때, 이럴 때 일단 우리가 보면 육안을 봤을 때 요건 분명히 뭐다? 요건 분명히 지상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또 이 부분은 요건 뭐가 될까요? 이건 당연히 지하층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요거 어중간한 거, 요걸 지하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상층으로 볼 것인가,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용어 정의를 내리기를 설명을 이렇습니다. 이 지표면 아래로 이 내려간 것이 그 당해층, 이 당해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요거 내려간 것이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층 높이에, 그때는 지하층으로 봅니다. 이거는 층 높이에 전부가 내려갔죠. 당연히 지하층이죠. 과연 요거는 2분의 1 이상 됩니까? 내려간 것이 육안으로 봤을 때 2분의 1 이상이 되죠. 그렇다면 요거는 지상층이다, 지하층이다, 지하층이 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2분의 1 뭘 의미하느냐? 여긴 평균 높이입니다. 평균 높이. 그래서 지하층에 있어서 가장 꼭 알아야 될 것은 평균 높이 2분의 1 이상.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평균 높이 2분의 1 이상. 이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이 당해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지하층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바닥에서 이 지표면까지 이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다. 그럴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지하층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동그라미 1번, 거기 괄호 14번에 동그라미 1번,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꼭 외우시고. 근데 동그라미 2번은 뭐냐? 동그라미 2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건 비교적 좀 덜 나오는 편인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2번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지표면이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지표면이 이렇게 경사지거나 꾸불꾸불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2분의 1, 이 지표면으로부터 2분의 1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로 지표면 잡을 수도 없고 이걸로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떤 그 기준을 잡고 난 다음에 2분의 1 내려갔나 안 내려갔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잡고 난 다음에, 지표면을 잡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표면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표면 잡는 거. 그래서 지표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렇게 평평하지 않을 때 지표면을 어디를 기준해 가지고 2분의 1 계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동그라미 2번 얘기인데 일단 어려운 얘기지만은 실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 풀 때 혹시 나오면 이걸 갖다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일단은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이거 일단은 핵심 용어는 수평거리에 따라, 두 번째는 가중평균한 높이, 요거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을 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지 나올 때 말로 나오는 거니까 지표면 잡을 때는 이렇게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요거 있죠. 그걸 갖다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 얘기한다고요? 지표면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자, 일단은 그렇다 치고, 그럼 관련돼 가지고 지하층과 관련돼서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하층은 층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하층 층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건물 몇 층이라고 부르냐? 건축법상 지하층 층수에 안 들어가니까 몇 층이다? 1층이라고 합니다. 1층. 예, 요건 안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건물상은 층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몇 층이다? 1층이 되겠어요. 지하층 안 들어가니까. 두 번째, 설치 여부는 재량이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민방위 차원에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큰 건물 지을 때는 지하층을 만들라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설치하느냐 마느냐는 뭐다? 자기 재량입니다. 설치하느냐 마느냐는 자기 재량이다. 건축적 마음입니다. 그래서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만약에 시험지 나올 때 대통령령으로 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반드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면 X입니다. 틀린 겁니다. 재량이기 때문에. 세 번째,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연면적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지하층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들어간다. 자, 여기서 기초 강의 좀 해드릴게요. 첫째, 바닥 면적이란 뭐냐? 바닥 면적은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은 일단은 바닥 면적 대량 얘기해서 바닥 면적은 이걸 바닥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대강 얘기해서 대강 얘기해서 이걸 바닥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물은 바닥 면적이 모두 몇 개입니까? 3개죠. 3개.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 면적은 대강 알았고 대강. 그러면 연면적은 또 뭐냐? 연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입니다. 건축물의 바닥 면적 다 합친 게 연면적이다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이 연면적 계산할 때 과연 그러면 이 지하층 것도 합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되거든요. 지하층 것도 합칠 것이냐 연면적 계산할 때 만약에 100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지하층까지 합쳐서 연면적 계산하라 그러면 얼마입니까? 300이 되겠죠. 그때는 300이 될 것이고 근데 지하층은 빼고 해야 된다 그러면 100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도 합친다. 그런 뜻입니다. 바닥 면적도 합칩니다. 그러므로 얼마로 계산한다? 300제곱미터로 계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면적은 그 건물의 바닥 면적 다 합치는 것인데 여기 바닥 면적 다 합칠 때 지하층 면적도 합친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해요. 용적률. 용적률 공식은 어떻게 되냐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용적률은 퍼센트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100을 곱해야 되겠죠. 100 곱하고 그 다음에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용적률 공식인데 여기도 연면적이 보이네. 근데 주의할 것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보통 연면적은 지하층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지하층 뺍니다. 그렇다면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얼마로 계산할까요? 지하층 뺐으니까 저 건물의 경우 100입니다. 100제곱미터로 계산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항 나왔으니까 대지면적이란 뭐냐? 대지면적이란 뭐냐? 대강 얘기합시다. 대강 얘기에서 대지면적이 뭐냐면 이런 것을 대지면적이라 부른다. 대지면적입니다.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땅이 있고 여기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있다.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게 건물입니다. 건축물입니다. 이럴 때 요거 기억이고 니은이면 여기 건물이 안 들어선 거예요. 이럴 때 대지면적은 어떤 것을 대지면적이라 부를까? 건물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대지면적일까? 아니면 건물 바깥에 대지면적일까? 아니면 몽땅 다 합쳐서 대지면적이라 부를까? 그런 뜻입니다. 이때 대지면적은 몽땅 다 합친 걸 우리는 대지면적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남은 게 있다. 뭐가 남았을까요? 용종이라고 우리가 쌍두마차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여기서 건폐율의 개념도 같이 기본과이니까 해드리겠습니다. 건폐율. 건폐율은 뭐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근데 역시 건폐율도 퍼센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곱하기 100하고 그 다음에 퍼센트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있습니다. 그러면 건폐율 개념을 얘기할 때 이미 대지면적은 대강 배웠죠? 대지면적이 뭐라고요? 이거 다 합친 게 대지면적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건축면적만 알면 건폐율을 대강 알게 되겠네. 용어를. 그러면 건축면적이란 뭐냐? 건축면적은요, 이 그림상 보면은 이 건물이 주저앉은 부분을 대략 건축면적입니다. 대략 얘기해서 이 건물이 주저앉아 있는 부분이 건축면적입니다. 그럼 건폐율은 몇 프로가 될까요? 몇 퍼센트가 될까요? 건폐율은 대략? 건폐율은요, 100%가 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아무리 크게 다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10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건폐율은 주거지 같은데 50%, 60% 정도밖에 안 되고 상업적 70%, 80%, 90%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고 해봤자 100%입니다. 건폐율. 왜? 건물이 꽉 차봤자 100%니까. 건축면적이, 즉 건물이 주저앉아 있는 부분이 건축면적이니까 대략 얘기해서 물론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반면에 용적률은 100% 넘을 수도 있어요. 600%, 700%, 800% 이렇게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이니까 받으면적 다 합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단 말이죠. 용적률입니다.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높여졌다. 이거 다 합쳐야 되잖아요. 연면적이니까. 다 합친 게 용적률 할 때 계산하는 거. 이거 다 합친 거. 요 대지 면적분에 요거 다 합친 거니까 충분히 몇 배가 될 수 있죠. 그냥 몇 배 되면 500%, 100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특별히 뭐 롯데월드2 같은 경우는 굉장할 겁니다, 아마. 특별 조건에서 용적률 많이 줬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건폐율은 절대 100%가 넘을 수 없겠죠. 꽉 차봤다 100%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봤고, 특별히 지하층은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지하층은 해마다 나옵니다. 특별히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네 가지. 특별히 네 가지 중에서 지하층 바다 면적은 연면적에 들어가지만 용적률 할 때 연면적에는 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지하층을 했고요. 이어서 발코니 가겠습니다. 15번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발코니는 이게 발코니입니다. 나중에 뒤에 또 나올 텐데 발코니 개념은 평면도로 그렸을 때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한 것이다. 이게 이제 건물이다. 이게 아파트다. 이래서 아파트. 이랬을 때 이게 건물 아니죠? 건물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퀴다. 그거에 대한 뭐다? 이게 바로 뭐다? 발코니죠. 그죠? 평면도 봤을 때. 여기 안, 밖에, 가운데, 여기 튀어나오는 게 이게 발코니 아닙니까? 이게 세모로 된 거. 이 부분이 발코니가 되겠습니다. 완충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요즘은 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죠. 즉, 이걸 철거해가지고 이걸 넓힐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거기 15번 발코니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죠.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붙여서 짓는 것이죠. 부가적으로 설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서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즉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 기준에 맞춰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16번 한옥을 보시겠습니다. 한옥은 기둥 및 뭐가? 보가. 보는 이렇게 수평으로 걸쳐놓은 겁니다. 무슨 방식이다? 목조 구조 방식이고, 그리고 한식 지붕 틀로서 된 구조로서, 그 다음에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입니다.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하고 그 부속 건축물을 말한다. 이것이 한옥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한옥 정의도 간단히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1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에서 일단은 오리엔테이션 해드렸고 건축법 앞부분 용어정의 일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쉬었다가 제2강에서는 용어정의 계속적으로 17번부터 즉 특별건축법부터 나가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제2강에서 뵙겠습니다.